의역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의역을 했냐면은 자신의 배경 그리고 보유 자원과 관계없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일련의 사고와 행동을 우리가 안트러프리너십이다 라고 좀 쉬운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우리 꿈의 자격이라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BS에서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처음에 이제 대학에 가고 나서 이 다큐멘터리 EBS를 보고 있는데 그때 한참 첨예하게 문제가 됐던 것이 반값 등록금 그 이슈였습니다. 반값 등록금 이슈가 처음 촉발되게 된 대학이 저희 동국대학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학생이 마지막 인터뷰를 딱 하는데 그 인터뷰 장면을 보고 제가 우연찮게 EBS를 보다가 그 장면을 보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꿈꾸는데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꿈꾸는데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벌 없는 사회라는 시민단체가 있었어요. 학벌 없는 사회라는 이 시민단체가 자진 해체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학벌 시스템이 없어져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학벌 위에 뭐가 있다? 족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족벌인 겁니다. 즉 이제는 부모의 경제력과 부모의 우리 사회 속에서의 어떤 신분이 자녀의 미래 세대의 어떤 삶을 결정짓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결정론적 사회로다가 바뀌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요. 이 안트러프레너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기회를 추구하는 일련의 혁신적 사고와 행동이다 라고 표현한다면은 영미 국가가 캐피탈리즘과 소셜리즘의 20세기의 어떤 바이스 벌사 관계를 뛰어넘어서 안트러프리너리즘이라는 제3의 길을 가게 됐는데 안트러프리너리즘은 이 안트러프리너십이 경제, 사회, 문화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가치 체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국가혁신을 전개를 했는데 어떤 성적표를 가졌냐 보면은요. 이게 지금 미국의 1인당 GDP 그래프입니다. 미국의 1인당 GDP가 이제 57,000불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 2배 정도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영국의 1인당 GDP가 독일의 1인당 GDP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생각할 때 독일이 가장 저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영국이 1인당 GDP에서는 독일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쪽 내용은요, GDP 성장률 개념인데, 2009년도에 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성장률이 3%대를 넘어가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큰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더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2010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거의 정부 부채 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가파르게 증가했던 것은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풀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는 100% 내외 수준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이 대략 한 220%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은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의 재정 어떤 부채 정도는 굉장히 아주 뭐 양호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쪽은 이제 부도 발생되는 거네요. 기업들의 부도가 발생되는 겁니다. 영국이 일시적으로 잠깐 올라가긴 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틱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생태계의 어떤 건강성도 담보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 뒤에 제가 이제 브로우로 데이터를 세부 백데이터를 다 이제 여기 자료에 넣어놨는데요. G20 국가 중에서 두드러진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G20 국가 중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금액이 스위스거든요. 스위스가 8만 불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이 미국이 57,000불대고요. 그 다음이 캐나다로 5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어떤 경제적인 성과라든가 이 퍼포먼스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미국과 영국의 실업률입니다. 이 파란색이 이제 미국의 실업률 그래프인데요. 보시게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가장 낮았을 때는 1950년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낮았을 때가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어느 때 수준하고 비슷하냐면은 이 1960년대 후반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4%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요. 영국의 실업률도 4%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마찬가지로 가장 실업률이 낮았을 때가 1974년도입니다. 영국은 가장 실업률이 낮았을 때가. 지금 그 수준에 근접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을 보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청년 실업률이 금융위기일 때 굉장히 높아졌다가 지금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실업률처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청년 실업률이 한국보다 낮습니다. 미국의 청년 실업률이 한 자리 숫자인데 우리의 청년 실업률은 두 자리 숫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위 풀타임 근로자들의 숫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풀타임 근로자 수가 약 1억 6천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인데 풀타임 근로자 수가 1억 6천만 명, 절반 정도인 거예요. 우리의 지금 풀타임 근로자 수가 대략 한 1천만 명 정도입니다. 5천만 명에서 1천만 명이니까 약 한 20% 정도 되죠. 미국의 풀타임 근로자가 3억 2천에서 1억 6천만 명 정도니까 50% 정도 됩니다. 고용의 질이 얼마나 많이 달라져요. 그죠? 이거는 파트타임 근로자 수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수도 드라마틱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일자리의 양과 질이 번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개인의 기회 추구가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에서 self-employability, 자기 고용 가능성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뽑아낸 이유가 개인의 기회 추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미 국가는 신국가론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신국가론은 뭐냐면 the land of hope and opportunity입니다. 희망과 기회의 나라로 국가라는 것을 새롭게 재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꿈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 시스템, 이게 바로 entrepreneurialism에 기반한 신국가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entrepreneurial 임팩트는요,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발현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술의 혁신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특별히 사회적 이동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회적 이동성, social mobility. 이 소셜 모빌리티라는 것은 어떤 한 공동체나 사회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나라, 결국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동성이 지금 닫혀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영미국가들이 The Land of Hope and Opportunity라는 어떤 새로운 신국가론을 들고 나왔다면 이태리의 어떤 그림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이태리, 스페인은 청년 실업률이 40%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이태리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독일의 예를 잠깐 들었었는데요. 제가 독일을 작년에 갔다가, 제가 독일을 예전부터도 왔다 갔다 자주 했는데, 작년에 제가 독일을 갔다가 프랑크푸르트 공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프랑크푸르트는 그 유럽의 금융 수도라고 할 만큼 굉장히 깨끗하고 정갈한 도시인데, 공원에 가니까 평일날 대낮에 소위 드러누워서 술 취하고 담배 피고 하는 청년들이 꽤 많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미넨을 갔거든요. 미넨이 테러가 있었잖아요. 미넨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막 이렇게 경계심을 가질 정도로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기도 그 대낮에 평일날 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보여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봤더니만은 남유럽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와 있는 친구들이에요. 날씨가 이제 좋으니까 그냥 공원에서 뭐 잠자고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남유럽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EU가 돼 있으니까, 그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영국과 독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가 독일하고 영국밖에 없어요. 다 그리 이제 몰리는 거죠. 지금 이태리는 이렇게 소위 탈이태리 러시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가가 어떤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니까 탈러시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Opportunity for All, 모두가 기회를 추구할 수 있게끔 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뭘부터 해야 될 것인가, 어젠다 세팅을 하는데 교육을 가장 우선적인 어젠다 세팅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1으로 잡았습니다. 이 표현은요, 미국 교육부의 사명입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교육부의 사명 없습니다. 교육부에 그냥 비전만 있는데 뭐냐면 뭐 이상한 얕은 그 표현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교육부 가서 강의를 할 때 보여드렸는데 참 민망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교육의 수월성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성취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미 연방 교육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소위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 있죠. 영국 교육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모든 어린이와 청년들이 그들의 배경과 관계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 이게 영국 교육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사실 영미 국가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우리 Land of Hope, Opportunity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 쪽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어젠다를 가지고 국가 경영을 했던 시기가 있었죠. 바로 그 세종대왕 시절입니다. 그 애민 정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글 창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위 21세기 신국가론의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인디비주얼리즘과 안트로프리니얼리즘입니다. 인디비주얼리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개인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냉소적 어떤 관점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각자 개인이 누구나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인디비주얼리즘의 핵심이죠. 그리고 안트로프리니얼리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안트로프리니얼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각인의 기회, 그죠? 개개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헌법 전문에는 인디비주얼리즘을 담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의 어떤 국정철학 애민정신과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어떤 인디비주얼리즘이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것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미국 케이스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어떤 이 신국가론을 끌고 나오게 된 것은 이 금융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은 월스트리트 이코노미로 대변되는 것이었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메인스트리트 이코노미로다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은요, 미국은 그것을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한 어떤 법과 제도를 통해서 풀어갔다는 겁니다. 2009년도에 이노베이션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리고 그것의 실행 어떤 방법론으로 2011년도에 앞서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가 나오게 되고요. 2012년과 2014년도에는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Act라고 해가지고 소위 미국의 어떤 과학기술 혁신을 보다 국제적으로 펼칠 수 있게끔 그 관련된 그 법을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부터 혁신가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우리 팍스 아메리카나를 시행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Department of State, 미국 국무부죠, 그죠? 국무부에서는 글로벌 안트로프리너십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 DOC, Department of Commerce 상무부에서는 2014년도에 페이지라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Presidential Ambassadors for Global Entrepreneurship. 그래서 소위 외교 전략과 제3세계 국가에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데 쪽에서도 이제 안트로프리니얼리즘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 소셜리즘과 캐피탈리즘이 계속 구조적인 갈등을 가지는 국가 체제에서 안트로프리니얼리즘이라는 새로운 가치 체제로다가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 미국의 어떤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발표했던 이노베이션 아메리카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1년도에 업데이트가 되고 2015년도에 또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전반적인 골격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perspective, principle, practice, 즉 관점과 철학, 그 다음에 원칙 그리고 실행 전략 차원에서 각각 위계를 가지고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이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그러니까 주지사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연합하는, 우리로 치면은 시도지사 뭐 협의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거기서 이 이노베이션 아메리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nvesting in Innovation, 도대체 어떤 분야 쪽에 투자를 해야 미국의 어떤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Science and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Agenda 해가지고 이 과학기술과 어떤 그 공학 분야 쪽에서 어떻게 혁신을 촉진할 것인가, 그리고 Public-Private Partnership에서 이 민관 협력 체계를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정립이 되는데 그 근간은 뭐냐면은 관점과 철학, 원칙, 실행 전략을 정립하고 이 3P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미국의 혁신 프로세스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어떤 이노베이션 아메리카의 어떤 퍼스펙티브, 즉 철학적인 측면을 갖다가 정리한 겁니다. 관점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해요. 미국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여기서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 세대들한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그러면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창의적 자산을 우리가 미래 세대들한테 리거시로 물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프린서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인재, 투자, 인프라스트럭처 어떻게 갖고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원칙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행 전략 프로그램들입니다. 탤런트 부분,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인베스트,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갖춰야 된다. 디테일하게 어떤 소위 실행 전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미국의 혁신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아이데오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이 디자인 컨설팅이라든가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이데오를 불러가지고 아이데오는 디자인 띵킹이라는 그 방법론을 만들어낸 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립한 한 장의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Focus on Citizens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정부인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 중심, 시민 중심으로 전체 프로세스를 바꾸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실례로 이것이 미국 연방정부의 역할 수행의 표준 시스템인데요. 이게 상무부의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중기 업무 계획입니다. 그거 보면은 Why, What, How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연방정부는 표준 업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Why, How, What 이 프로세스로 접근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계 성과 창출 체계를 정립합니다. Research, Development, Startup, Growth 이런 것들이 다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즉 다시 말해서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연계해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 체계를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도 굉장히 인상적인 건데요. 미국 연방정부는 매 2년 단위로 의회에다가 임팩트 리포트라는 걸 제출합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임팩트 리포트를 제출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총 5가지 카테고리입니다. Economic Impact, Technological Impact, Environmental Impact, Social Impact, 그리고 Occupational Impact가 되어 있습니다. Occupational Impact의 핵심은 뭐냐면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일자리의 질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중점에 놓고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 임팩트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환경적인 임팩트는 어떻게 되느냐, 기술적인 측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임팩트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 같이 정부에서 정책 만들어 놓고 나중에 2년 지나고 나면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것이 소위 우리 밸런스 스코어카드라고 기업 세계에서 과거 한때 유명했었습니다. 고객 관점, 재무적 관점, 뭐 내부 학습 관점, 뭐 등 프로세스 관점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 성과 관리표라는 것이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디멘전으로 해가지고
임팩트 리포트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내게끔 하면서 정부 정책들이 균형을 가지고 진화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국으로 이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요, Building the Entrepreneurial State, 소위 기업가의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영국 정부 혁신의 기본 모토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Entrepreneurial State는 앞서 제가 Entrepreneurship을 설명해드리고 정의드린 것처럼 창업이 아닙니다. 기회추구인 거예요. 기회추구. 누구나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 그게 Entrepreneurial State입니다. 그러면서 Innovate UK라는 것을 이제 만드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Mission Oriented, 미션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Entrepreneurial State. 그 미션은 뭐냐면은 기회를 추구하는, 국민 각자가 저마다 기회를 추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미션에 기반한 Entrepreneurial State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리포트입니다. 이것이 Innovate UK의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어떤 역사적 흐름들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연속성을 지닌 전략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의 경우는 정부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하게 되면 거의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모를 정도로다가 연속성이 담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캐머런 총리의 이 표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영국이 Entrepreneurial State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역설을 하는 어떤 그런 젊은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데이빗 영, 로드 영이 캐머런 총리한테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의 중소기업은 500인 미만의 사업장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영국 기업의 95.5%는 10인 미만이 활동하는 소규모의 새로운 구조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및 기술혁명은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과거 영국 교육이 고용되기 위한 교육이었다면 미래 교육은 자아의 실현과 창의성의 극대화를 통해 스스로 자기 고용이 가능하도록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한다.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가속화될수록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촉발되었고요. 소위 말해서 대규모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고, 그 관점에서 학교라는 것이 만들어진 게 영국에서부터 만들어졌는데요. 그전에는 전부 다 소위 가정 내에서 하는 홈스쿨 개념이었다가 학교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하기 위한 측면에서 학교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학교의 기원이 바로 영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 어떤 대량 양산 체제가 이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것이 자기 고용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국가혁신 전략에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 교육부의 중기 전략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상적으로 또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성인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국가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19세까지의 모든 교육 과정을 완전히 마치는 경우에 양질의 일자리를 갖거나 만들 수 있도록 가지고 대학 또는 전문적인 현장 학습과 과정과 같은 추가적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영국인이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 자기주도적 삶. 우리 앙트로프레너십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적 삶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가혁신 전략의 키는 뭐냐면은 교육혁신을 통해서 이 세계적 수준의 교육 수월성을 제공하고 교육 기회 균등과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고 미래 세대의 성취와 기회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결국에는 자기 고용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혁신의 어떤 기본 방향과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그 과학기술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Plan to C, 우리 매니지먼트의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영국은 기본적으로 이 중기 어떤 이노베이션 전략을 수립을 하고 딜리버리 플랜이라고 해서 이것을 수립한 중기 전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딜리버리 할 것인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팩트 리포트를 또 만들게끔 합니다. 우리의 임팩트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 임팩트 리포트를 살펴보게 되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것들은 어떻게 보완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툴킷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보급을 합니다.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복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10 years shaping the future 해서 10년 단위로 영국의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것을 industrial strategy, 산업 전략에 투영시켜서 만들게 하게끔 하는 것이 영국의 국가혁신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미 국가들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오버럴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21세기형 국가혁신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입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5개년 계획에서 이런 시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국민성공시대, 국민행복시대, 국민주권시대. 여기에 영미국가에서 얘기하는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의 어떤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게끔 하고 기회를 추구하게끔 하는 그런 전략이 우리의 어떤 시대 정의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 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아직까지 우리의 어떤 국정 철학 전반에 보게 되면은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개념은 아주 동떨어진 개념인 것 같아요. 여전히 국가 중심주의를 우리는 여전히 표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론적 질문법은 우리가 굉장히 좀 낯설은 것 같아요. 존재론적 질문법. 적어도 우리가 국가혁신을 다룬다고 하게 되면은 또 어떤 국가 정책이나 어떤 국가의 방향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존재론적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이란 무엇인가? 주권이란 무엇인가? 영토란 무엇인가? 특별히 21세기 어떤 시대 상황에서 영토란 어떻게 재정의 내려져야 되는 것인가?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정부란 무엇인가?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의 지배구조는 무엇인가? 정부의 지배구조는 무엇인가?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가? 국가의 지배구조와 정부의 지배구조 하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국정, 즉 국가경영이란 무엇인가? 국정 또는 국가경영에서 불변하는 핵심 성과지표와 임기 중 다루어야 할 핵심 성과지표는 무엇인가? 이런 존재론적 질문을 우리는 묻고 답하는 과정들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경영학을 하는 학자니까 기업 경영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런 것들이 다 투영되어서 기업의 미션, 사명, 핵심 가치, 코어 밸류, 그 다음에 비전으로 투영되어서 스트래티직 골, 전략적 목표로 들어가게 되면서 관리가 되는 것이 우리 전략적 경영 관리의 기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가 개별 기업의 경영 체계보다도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근본적인 의구심과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론적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차세대 국가 리더십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어떤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가의 집단지성이라는 것도 제가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은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의 열풍입니다. 모든 것에 4차 산업혁명이 다 들어갑니다. 저는 제가 한 달에 일주일씩 이제 뉴욕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활동하는 그 반경이 뉴욕, 런던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과 미국을 움직이는데 4차 산업혁명을 가서 얘기를 하면은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딱 얘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What? 그럽니다. 카이스트의 원광현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도대체 어찌 되는지 이 노학자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없다. AI, 드론,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만 있을 뿐이다. 제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은 창조경제의 다름 아닙니다.
제가 우리 창조경제에 대해서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창조경제라는 그 키워드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 창조경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접목하는 과정을 못했어요. 창조경제의 뿌리는 우리가 영국에서부터 오게 됐죠. 영국에서 창조경제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세기에는 지식정보화 시대다. 그런데 우리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식경제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식정보화 시대는 20세기를 통해서 작별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는 게 만들어졌죠.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얘기했던 그 호킨스, 이분의 그 파트너였던 분을 제가 런던 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사실 이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를 하신 그 호킨스 그분은 그냥 창의적 자산을 어떻게 경제 활동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관점에서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를 끌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8년도에 UNDP에서 제3세계 어떤 개발 경제의 한 방법론으로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제 수익화시키는 방법론 차원에서 해보자라고 강조됐던 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입니다. 그 내용을 쭉 쫓아보게 되면은 제가 그래서 그 호스킨스하고 대담했던 대담축까지 다 살펴봤는데 키워드는 something new예요. something new. 그래서 사실 창조경제는 보다 좀 더 범주를 좁혀서 창업국가라는 개념으로 잡았었던 하면은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가 훨씬 의미 있는 형태로 연결되어졌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월드 이코노믹 포럼, 아까 우리 뭐 한국의 다보스 포럼이라는데 전 개인적으로 다보스 포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사실 미국의 주요한 혁신가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만 가끔 가지 아마존의 제프 비조스라든가 이런 데는 다보스 포럼에 안 갑니다. 왜? 너무 올드하고 진부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복장을 가지면서도 처음에 타이를 안 하고 올까 생각을 했었어요. 빨간색 드레스 코드를 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건 입었는데 안 하고 올라 그랬는데 왜 안 하고 올라 그랬냐면은 미국의 다보스 포럼에 안 가는 이유, 미국의 혁신가들이 안 가는 이유, 복장부터가 불량하다. 복장부터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어떤 것들을 발현하기 어려운, 전부 다 드레스업하고 타이하고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2016년 연차 총회 때 일종의 마케팅 용어로 삼은 것이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입니다. 그리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은 매년 연차 총회 때마다 키워드를 뽑는데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와서는 그것이 막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조직까지 만들고 모든 거에 다 압수시켜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국가의 집단 지성 체계에 문제가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용어의 선택은 굉장히 엄정합니다. 진화, 이볼루션과 그 다음에 변혁, 트랜스포메이션과 혁명, 레볼루션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용어 선택에 있어서는 매우 엄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홈페이지도 보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거 쫙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우리 국가의 집단지성체계가 작동을 하고 있는지도 근본적으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기술의 혁명적 진화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다뤄줘야 되고 이를 위한 기반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과 시류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시류에만 함몰되어져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이유, 저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 리더십의 관점과 철학의 부재입니다.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지금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소득주도 성장인지 혁신성장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용을 다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국가 리더십의 어떤 관점과 철학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런 국가 리더십의 관점과 철학이 부재하냐? 바로 이것을 개발하고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국가 경영 전략과 시스템도 취약할 수밖에 없고, 사실 국가 경영 전략과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간의 civic society입니다. 우리 영연방 국가들 가게 되면은 civic center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도시마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civic center. 이 civic center가 하는 역할이 결국에 뭐냐면은 공동체의 가치 체제를 만들고 그것이 정부에게 영향을 줘서 정부가 그것들을 실행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개념이죠. 국가 중심주의가 아니라 국민 중심주의입니다. civic society라는 개념. 근데 우리의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시민활동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뭔가 하면 거기에 또 이권 혹은 이해관계라는 것들이 개입되어 있어서 뭔가 우리 공동체의 어떤 가치체제가 일관적이고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민간의 어떤 civic society가 우리가 지금 취약한 겁니다. 이 네 가지들이 복합이 되다 보니까 우리 21세기 시대 상황은 정말 좋은 상황으로 와 있는데 우리 국가는 헬조선으로 정의가 내려지고 우리의 혁신가들과 청년들은 한국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헬조선 대한민국에서 세종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은 영국과 미국과 영국이 국가혁신을 하면서 교육 쪽에서 가장 먼저 이 우선순위를 갖고 손을 댄 것처럼 결국에는 사람 문제에서 귀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현모 교수님하고 권혜진 박사님이 만든 우리 책자에 나온 내용을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인들 사람이 없으려 했거니와 지금도 역시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이로되 다만 알아보고 쓰는 것을 못할 따름이다. 유심강택, 온 마음을 기울여 인재를 찾으라. 저는 이 부분을 인재를 찾는 것도 있지만 또 인재를 키워내고 양성하는 것도 너무나 우리한테 주어진 중요한 숙제이고 사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세대 국가 리더십을 양성하는 것이 현재 헬조선 대한민국에서 세종이라면 해야 될 우리 시대의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후일지효, 소위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은 소위 창대리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저는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 후일지효의 정신을 어떻게 제가 현장에서 가지고 활동해야 되는가라고 정리를 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Empower the world's future leaders. 세계의 어떤 차세대 리더, 미래 리더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저한테 있어서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미래 세대의 리더 양성은 제가 크게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즉 이제 우리 셀프 임플로이어빌리티, 자기 고용 가능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프로페셔널 탤런트가 되든지 안트레프레뉴리얼 탤런트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프로페셔널 탤런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이건 간에 이 6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좌뇌와 우뇌 관점에서 좀 구분 지을 필요 있다. 우뇌 관점에서는 마인드셋이에요. 각 분야마다 필요로 하는 마인드셋이 다릅니다. 그리고 리더십셋, 각 분야마다 리더십셋도 좀 다릅니다. 공공의 리더십과 민간의 리더십이 다릅니다. 공공의 리더십은 균형이 중요하고 민간의 리더십은 성과 창출이 더 비중을 둡니다. 또 커뮤니케이션 셋도 분야마다 다릅니다. 우리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서 쓰는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비즈니스 세계에서 쓰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뉴욕에서 파이낸스 공부를 했는데요. 월가에서는 Would you give me one box? 딱 할 때 $1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억 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분야마다 쓰는 커뮤니케이션 셋이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운회적인 측면이라고 본다면은 좌뇌적인 측면에서는 그 분야에 정통하기 위한 knowledge set, 지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 분야에 정통하기 위한 스킬 셋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툴 셋도 같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6가지가 좌우 밸런스 또 6가지 간의 균형을 가지면서 만들어질 때 어떤 분야에서는 프로페셔널 탤런트로 활동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안트레프레니얼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7스텝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셀프 포트레이트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 삶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소위 자기주도적 삶을 살 수 있는 기초 부분이죠. 두 번째는 사람을 이해하고 예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왜 또 중요하냐면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겁니다. 결국 예술의 영역은 상상의 영역입니다.
그 상상한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creative and innovative leadership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think out of the box가 가능하게끔 이끌어내는 그 리더십이 바로 creative and innovative leadership입니다.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뭔가 작동 가능한 결과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물 세계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안트로프리너십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글로벌리 커넥티드 된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을 발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사실은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여기 내용은 이제 부록인데, 이 부록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자료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세계 경제의 판은 어떻게 짜여져 있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에 대한 건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미국의 신경제 패권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G20 국가들의 GDP 부분들인데요. 지금 세계 경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은 G20 국가가 전 세계 경제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미권 국가가 전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왜 영미권 국가들이 중요하냐면은 혁신의 유효 소비 시장, 혁신적인 산물을 제값을 주고 소비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영미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한국의 우리 과학기술 분야나 비즈니스 분야가 영미권 국가들하고 더 긴밀하게 하면서 그쪽으로다가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혁신의 유효 소비 시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부록 자료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료로 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떤 브렉시트 이슈라든가 각 국가별로 주요한 내용들을 스냅샷 찍듯이 다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하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 비자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13개 나라입니다.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주요 선진국들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뒤에 나올 텐데요. 트랜스내셔널 제너레이션, 초국적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최적의 어떤 국가나 장소를 찾아가는 것은 이제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미 제도적으로 또 어떤 그 환경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이런 비자 프로그램들이 다 주요 선진국 국가에는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은 결국엔 대한민국의 혁신가와 청년들은 그 물음에 답하는, 지금 현재 영미 국가들이 그 물음에 답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 됐네요. 이상으로 저한테 주어진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자의 처한 위치나 고민이나 풀어야 되는 과제들이 많이 다르시겠지만 정말 곱씹어본 내용이 많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다시 한번 이원달 교수님께 박수 드립니다. 아까 제가 강조한 것이 그냥 발표로만 끝나는 세션은 후이조 포럼에는 없다. 네. 좀 이렇게 궁금한 점도 많으셨을 것 같고, 이제 이현달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잠시만 더 드릴까요? 네, 먼저 한번, 먼저 교수님. 네. 혹시 이현달 교수님께 궁금하신 점이나, 이 발표 내용에 대한 점, 개인적인 질문 드려도 괜찮죠? 네네네. 네.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커리 카페 마고를 운영하는 강상혁이라고 합니다. 권혜진 박사님 통해서 초청됐고요. 그 영미 모델이나 우리나라 모델이나 봤었을 때 소위 말하는 그 정부가 이니시에이티브를 지는 면에서는 같다고 보는데, 이제 영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시빅 소사이어티랑 인디비주얼리즘을 강조를 하셨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그 정부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끌다 보니까 사실 인디비주얼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풍토가 아직 조성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레귤레이션으로 이렇게 그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의 큰 역할론을 하되 지금 우리나라가 인디비주얼리즘이나 아니면 시빅 소사이어티가 형성된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그 우리나라 형편에서 쉽게 얘기해서 광주에다가 현대자동차의 3분의 2의 급여를 주는 회사를 만드는데 못하잖아요. 시민단체만. 그리고 우리는 아까 보니까 이제 통일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없는 과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제에 여기 말씀하신 정책을 못 세우는 게 아니라 정치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경제적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하려도 정치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정치인한테 개혁시키게, 정치인의 머리를 바꿔놓게 하느냐. 이런 그 사이드, 경제 사이드 측면에서 지금